퇴임 강연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89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89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제가 학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했던 첫 행사가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 저의 스승이기도 한데 저를 이제 이극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극창 교수님이 정치학 개론을 담당하시고 정치학 정치 사상 이런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귀국해서 8월 달에 8월 중순에 귀국을 하고 8월 말에 이극창 교수님 퇴임식이 제가 학교에 돌아가서 맞이한 첫 행사였습니다. 이극창 교수님이 여전히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굉장히 웃기는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했던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때 제가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정치학이라는 큰 산을 오르다 보니 봉우리가 너무 많더라 그러셨어요. 내 그 봉우리를 다 못 가봤다. 이게 이제 정치학에는 학문의 광폭함, 넓음일 겁니다. 저도 가만히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딴에는 정치학을 넓게 공부한다고 또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여기저기 정치학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판다고 팠는데 아마 울퉁불퉁한 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정갈하게 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야 할 땅은 넓었습니다. 저는 문학 쪽으로도 가봤고 문화예술 쪽으로도 정치학과 연결을 해봤고 원래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또 제가 공부한 국제정치학은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아주 마이크로한 데에서부터 아주 글로벌 시스템에 이르는 거대한 것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학문 영역이라 이극창 교수님이 표현하시는 그 많은 봉우리가 있는 산, 저의 표현으로는 광폭함을 자랑하는 정치학, 지나고 나니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쉬는 시간에 제가 쓴 글들이 막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낯뜨겁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강사 시절부터 쓴 논문을 제가 개수를 한번 이렇게 헤아리니까 99편을 썼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편 더 쓰는 건데 100편을 채우는 건데 근데 99편에 올라가는 논문 타이틀을 보니 참 쓸데없는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름 진지하게 이게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가장 마지막 과제인 것처럼 글을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퇴임이 가까우면서 내가 20여 년, 25년 강사 포함하면 30년을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지? 나의 공부의 출발은 외교사였고 미국 외교 정책이었는데 내가 쭉 썼던 글들을 한번 모아서 보니 결국 한반도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한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전략의 문제여서 마지막에 제가 교수를 퇴임하기로 그때는 아직 결심을 안 한 상태였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썼던 책이 정리한 책이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라는 책을 썼고 또 외교 정책론이라는 거에 좀 아주 좀 콘사이스한 텍스트북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짓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빨리 썼더라면 제가 좀 교과서 많이 팔았을 텐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써서 이거 아무도 사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강의를 했다는 내용을 그래도 책이라는 형식으로 남겨놓은 것은 그나마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학이 재밌는 학문인데 이것저것 다 요즘은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들을 떼고 나면 결국은 권력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강제성과 관계성인데 권력에 관해서 나는 권력 중심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부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영역이 다루는 대상이 권력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정치학이 권력을 다루는 권력의 현상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에 생각을 좀 정리해 가면서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인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제가 전공하고 공부했던 국제정치학과는 크게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에 생각의 최전선이라는 것에도 부분적으로 좀 써두었는데 이게 우리 정치 현장에 계신 우리 송재호 의원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송 의원이 아마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 같기도 하는 가끔 착각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착각은 혹은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착각은 세상이 정치 권력의 행사 결정을 통해서 바뀔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물론 바뀌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후유증이 말에 따른다. 그래서 제가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저항하는 세력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남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더불어 쓰면서 막스가 그랬고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그렇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 토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학이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콘센서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문화와 사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머릿속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우식 총장님 계셨지만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적 진보가 세상을 바꿔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데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요즘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키워드, 하나는 change, 변화, 또 하나는 consistency, 지속성. 이 두 가지의 동력이 굉장히 교묘하게 경합하면서 세상을 이루고 있더라. 변하려는 동력과 변하지 않으려는 동력이 서로 경합하더라. 이걸 체크하지 못하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리더십 문제인데요. 제가 30분 할 겁니다. 지금 15분 지났어요. 리더십은 이것도 우연찮게 물론 정치학이 워낙 리더십을 다루는 학문이긴 합니다. 근데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김우식 총장님이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님 하실 때 각 학과에서 각 학과의 특색을 나타내는 교육 혹은 연구 프로그램을 하나씩 제안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정치외교학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리더십 스터디스,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다 정했습니다. 연세 리더십 센터 YLC를 우리 학교에 만들어서 이걸 정치외교학과의 프로젝트로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승만 도서관도 있었고 그때 이제 좀 있으면 그때 들어온다고 했던 그때 김대중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때 아마 또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도 관련된 문서를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통령학 혹은 리더십 연구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걸로 우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치외교학과의 프로젝트를 올렸습니다. 그때 김우식 총장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너희 과만 해? 그래서 교책 연구기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임새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동시에 생각했던 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때부터 좀 생각을 정리한 게 이제 처음에 YLC 연세 리더십 센터 만들 때도 조금 좀 토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리더란 무엇인가? 우리는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잖아요. 덕장과 지장으로 나누고 용장으로 나누고 또 과정을 중시하는 지도자와 결과를 중시하는 지도자 유형들을 나누는데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이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겁니다.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의 질문으로 되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공부하는 연구는 시대에 대한 연구이고 역사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십이 공유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 있고요. 퍼블릭 비전, 히스토리컬 비전, 역사적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나를 따르라고 앞서서 나가는 사람만이 리더는 아닌 것 같더라. 대오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십열 횡대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리더의 역할인 것 같다. 그런데 십열 횡도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대인 것 같다. 그러므로 권력, 리더십, 그리고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팔로워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 공감대가 결핍된 리더십이 얼마나 비참한 리더십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도 여러 번 목격을 합니다. 또 하나 주제는요, 이제 13분 남았으니까 또 하나의 주제는 평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전쟁과 평화라는 과목이 있었고, 국제정치학을 과목에 가르쳐도 상당 부분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20세기적인 특징이겠지만 전쟁, 평화, 안보 이런 것들이죠. 전쟁과 평화라는 과목은 나중에 세계평화와 국제관계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 학생 수는 여전히 400명을 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졸업생들 중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발표도 막 시키고요, 연극도 하고, 그때 영감을 받아서 썼던 시집이 사실은 꿈꾸는 평화입니다. 그때 나는 근데 평화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겠는데,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연하게 뭔가 관용하고 이해해야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이게 사회과학적인 방법은 아닌데 나는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이 나중에 한반도 평화 질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작은 논문을 썼고, 이 생각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마침내 이것을 전략으로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니 어찌 보면 저는 정치학적으로는 상당히 행복한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 쓰임새를 가지는 평화학 연구, 그래서 평화가 그냥 평화에 이르는 길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4가지로, 실천적으로는 3가지 정도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한반도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 중에 이제 외교정책론, 국가는 왜 행동하는가, Why Nations Act라는 가장 근본적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학술 영역이 외교 정책입니다. 국가가 대외적으로 하는 행동들인데요.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수십 건의 책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아주 광범위한 영역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 제가 외교정책론의 공부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심리학의 한 부분을 맛볼 수 있어서였습니다. 결국 외교정책론이라는 학문의 영역을 통해서 갔던 것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 이 외교 전략을 늘 새로운 걸 구상하고 이럴 때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던 것은 외교부에 가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있는 저 젊은 제자들이 외무고시 패스할 때 그 영민함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걸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 외교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전략위원회 원장으로 있을 때 얼추 앞으로 이게 담론이 될 것 같다라고 내놓은 거가 외교 유연성이고요. 외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요. 이건 아마 몰빵과 반대되는 말이 균형인 것 같습니다.
몰빵, 이 사회과학적 용어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올인과 그러니까 아주 스트롱한 강한 개입 의지, 스트롱 커미트먼트와 반대 측면의 스펙트럼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공간을 넓힐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 둘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나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 전략의 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 외교와 대북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 가치와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 의지와 유연성 사이에 또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외교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학술적 용어도 아니지만 어쩌면 외교의 핵심은 불가근 불가원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 서 있지도 않게 만드는 기술, 이게 외교인지도 모르겠다. 약간의 현장을 경험해 봤던 나로서 또 정책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외교 정책의 한 파트를 인포멀하게 담당했던 관점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 국가는 어떻게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친하고 적절하게 냉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적절하게 가치를 내세우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말하자면 전략적 위선이 작동하는 공간이 외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에 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아니어서 전략이란 무엇인가는 김기정의 전략 디자인이라는 213페이지 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안에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전략은 정책과 어떻게 다르고 전략을 디자이닝 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고 전략은 미래 디자인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간단히 저자 특강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전략은 미래 디자인이고요.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희망이 섞여 있어야 하고 잘 진단해야 되고, 그래서 전략이란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런데 처방을 내릴 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나의 친구 우리 한성경 저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 의사가 고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의사가 있고 대충 청진기만 대고 많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을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사실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혹은 ideas, 이상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전략가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